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다룰 내용은 철저히 공학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 중 한 분입니다. 다이슨 스피어. 다이슨 스피어. 다이슨 네. 스피어. 재밌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다이슨 스피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모든 다이슨은 프리먼 다이슨이 만들었다. 우측에 계신 사진이 바로 다이슨 청소기를 만드신 제임스 다이슨입니다. 이분은 다이슨 청소기를 만드셨고 네. 그 외에 다이슨이 붙은 모든 것은 프리먼 다이슨이 만들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프리먼 다이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 프리먼 다이슨. 1923년 영국 태생 미국 물리학자입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 96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특징, 매우 저명한 물리학자였고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하셨으나 평생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공계 분야 박사가 바로 1926년 미시간 대학에서 천문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으신 이원철 박사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박사 받으신 분인데 1926년이에요. 예. 이 당시에 박사가 주는 그 권위가 절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없이 수많은 업적을 이뤘던 건데 이분이 수학과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고체 물리학, 천문학, 입자 물리학, 원자 핵공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한 분야를 깊게 파는 대신에 네.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걸 했고 그만큼 이 프리먼 다이슨은 관심 분야가 굉장히 넓었다. 영국 버크셔주 크로손에서 태어난 프리먼 다이슨. 오른쪽에 이 프리먼 다이슨의 어린 시절인데 아버지가 음악가이자 작곡가였다. 어머니는 사회운동가이자 변호사였다.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였을 것이다. 프리먼 다이슨은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프리먼 다이슨은 아침부터 밤까지 방학 때 미분방정식을 700개 정도 풀면서 보냈던 그 시기를 가장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를 회고하며 프리먼 다이슨이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수학과 사랑에 빠졌고 다른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저 당시에. 근데 네. 영국 소년들이 저 때 이렇게 징병이 돼서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이런 비슷한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도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어린 시절에. 그래서 실제로 그 외삼촌의 이름이 프리먼 애트키였어요. 프리먼 애트키가 1차 세계대전에 33살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프리먼 다이슨의 이름이 이 프리먼이란 이름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외삼촌의 이름을 따서 프리먼을 가져와서 프리먼 다이슨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엄마도 애틋하게 생각하는 외삼촌이었는데 그 외삼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름도 본인 이름 땄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프리먼 다이슨은 아마도 비슷한 전쟁이 또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하다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분방정식을 풀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작년에 96세 나이로 돌아가셨어. 굉장히 일찍 갈 줄 알았으나 실제로 굉장히 장수했던 과학자였고요. 부모님이 또 고민이 많았어, 이 당시에. 다이슨이 너무 공부만 하는 거야.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인간미가 없는 삶을 살까 봐 공부를 그만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모님이. 네. 어머니가 굉장히 자주 들려줬던 이야기가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이 파우스트가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이유가 궁극의 진리를 추구하다가 판 거예요, 영혼을. 파우스트가 인생이 불행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파우스트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았다. 는 식으로 어머니가 이것을 각색을 해요. 각색을 해서 진정한 행복은 지식의 추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 있다.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때부터 다이슨이 진정한 행복은 공부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해요. 이후에 이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깁니다. 전공은 수학입니다. 이때 수학이었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리만 가설의 역을 증명한 분이 계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드프리 헤럴드 하디. 고드프리 헤럴드 하디한테 이 프리먼 다이슨이 수학을 배워요. 안타깝게 2차 세계대전이 정말 발발합니다. 프리먼 다이슨이 예측했던 것처럼 아 이제 나도 끌려가서 죽겠구나. 그때 딱 터진 거야. 또 2차 세계대전이. 근데 다행인 거는 당시 영국에서 과학자를
일반 병사로 입대시키지 않고 다른 역할로 활용하는 계획이 시작돼요. 딱 보니까 과학자나 수학자 이런 친구들은 사실 총 들고 뛰는 걸 잘 못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우수한 지능을 좀 활용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군대에서 작전 짤 때 과학적으로 이 작전을 수립하는 새로운 직종 운용과학이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오퍼레이션 리서치라 그러는데 최초의 운용과학자가 돼요. 그래서 이 프리먼 다이슨이 영국 공군 사령부에서 일을 합니다. 프리먼 다이슨이 하던 일은 저게 바로 영국의 랭커스터 폭격기라는 영국의 상징과 같은 폭격기입니다. 독일을 공습할 때마다 공격을 나갔다가 이 승무원이 얼마나 많이 기환을 하느냐 그리고 폭격기가 얼마나 손실이 되느냐 손실률을 계산합니다. 이거를 이 프리먼 다이슨 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평균 조종사의 91%가 격추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병사들한테 은폐합니다. 프리먼 다이슨이 여기서 이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그러면은 이걸 개선시켜야죠. 그렇지, 그렇지. 확률을, 예. 프리먼 다이슨이 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조종사를 생환시킬까? 일단 프리먼 다이슨이 계산해 보니까 무게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포탑이 달려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느려진다. 그래가지고 포탑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승무원 수를 줄여라. 최소 인원만 타라. 전투기에. 그렇게 해서 기동력이 향상이 되면은 귀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했죠. 되게 합리적인 합리적이죠. 생각인데? 예. 어떻게 됐을까요? 사령부에서. 사령부에서는 무시합니다. 폭격을 하러 가야 되는데 포탑을 떼래. 원리 원칙을 중시하잖아요. 군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로 도입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면 현실적인 건 뭐냐? 이 다이슨은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탈출용 해치가 너무 좁다는 걸 깨달아요. 탈출용 해치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령부가 받아들였어. 그러나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2년간 프리먼 다이슨과 공군사령부가 대립을 하면 싸웁니다. 2년간 싸우다가 결국 공군사령부가 받아들이고 이제 해치를 넓히기로 해요. 하지만 전쟁이 다 끝났어. 그래서 의미 없는 싸움이었다. 다이슨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전략 폭격이에요. 이게 전쟁 의지 자체를 꺾으려고 하는 폭격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다이슨은 봤는데 떨어지고 있는 점점점이 바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을 갖다 그냥 바닥에 뿌리는 거야. 민간인이 밀집된 지역에. 그러면 무고한 민간인이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저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그 나라가 전쟁 의지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전략 폭격인데 실제로 전략 폭격을 했다고 해서 전쟁에 대한 의지가 꺾인 사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전략 폭격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이 전략 폭격이 먹혔던 사례가 있어요.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입니다. 요 두 방으로 일본은 전쟁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죠. 다시 프리먼 다이슨은 전쟁이 끝났고 네.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가서 정수론 논문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서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해요. 근데 이제 지도 교수가 긴급과학 자주 보신 분이면 또 익숙한 분이세요. 바로 밤하늘의 별이 왜 빛나는지 알려준 로맨티스트 한스 베테. 여자친구한테 너 밤하늘의 별이 왜 빛나는지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니? 이러니까 이제 너는 그걸 아는 두 번째 사람이 될 거야. 맞아. 이거 얘기했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이유를 알아낸 인류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 내가 첫 번째 사람이거든. 인류 전체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 한스 베테 딱 스타일이 봐도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이잖아요. 네. 한스 베테한테 평소에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서 지도 교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또 누굴 만나느냐. 한스 베테 밑에 있으려고 한 희대의 천재를 만납니다. 리처드 파인만. 한스 베테와 함께 프리먼 다이슨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프리먼 다이슨도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내가 굳이 어느 분야의 학위를 따야 되나? 그래가지고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분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코넬 대학교에서 교수를 임용을 합니다. 딱 2년만 학생을 가르쳐보고 가르치는 거는 내 적성에 안 맞는다. 그리고 사표를 내. 그 다음에 평생 박사학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분은 박사학위가 중요하지 않고 이분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그냥 보증하는 거예요. 자식농사도 잘 지었어요. 아들 조지 다이슨입니다. 작가이자 과학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로 잘 자랐어요. 딸인 에스터 다이슨입니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여동생인데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우주여행에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어, 즉 돈이 좀 있다. 엄청난 네, 부자다. 그렇죠. 그리고 이 프리먼 다이슨이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 전기역학에 대한 논문입니다. 전자와 광자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리처드 파인먼 교수팀. 그 다음에 방식이 좀 달라서 반대 진영에 있는 게 바로 오른쪽에 하버드 대학교 줄리언 슈잉거 교수랑 도모나가 시니치로 교수. 이 둘이 양자 전기 역학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양쪽 진영이 각자 독립적인 방식으로 양자 전기 역학을 창안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이때 서로 양쪽 진영 다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이론이. 그리고 양쪽 진영 다 정설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약간 허점이 있어요. 양쪽 다. 서로 허점이 있으니까 서로 상대방 허점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진영을 딱 짜가지고 2대1로 파인만이랑 뜨는 거죠. 네, 슈잉거랑 시니치로랑 막 뜨고 있는데 슈잉거와 시니치로 진영 요쪽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 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자 전기 역학에 대한 것을 정립하고 있었어요. 파인만 어떻습니까? 리처드 파인만 쪽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 하지만 그만큼 파인만스럽게 간결하고 이해가 쉽다. 하지만 이쪽은 너무 새로웠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 슈잉거 시니치로 쪽은 클래식한 것 때문에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 이 프리먼 다이슨, 이 훌륭한 프리먼 다이슨은 이 양쪽 진영의 이 논문과 이 연구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프리먼 다이슨이 봤더니 두 개가 똑같은 말이야. 제일 찐 천재 같은데? 그치. 그래갖고 이 두 진영의 이론은 사실상 같은 거다. 양쪽 진영의 이야기를 서로 보완을 했더니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논문을 냅니다. 쉽게 말해 양쪽 진영을 화해시킨 논문이에요. 저게. 저 논문이 나왔을 때 저 논문만으로도 노벨상을 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당시에. 1965년 리처드 파인만, 그다음 슈잉거 시니치로, 이 세 분은 양자 전기 역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은 맥시멈 3명까지예요. 프리먼 다이슨은 여기 끼지 못했습니다. 프리먼 다이슨이 이때 노벨상을 못 받은 걸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3명, 싸웠던 두 진영의 세 과학자가 받았고 다이슨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프리먼 다이슨. 하이네만상, 파이베타 카파상, 엔리코 페르미상, 루이스 토머스상, 템플턴상, 앙리 프랭카레상 등 듣기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네, 훌륭한 상을 많이 받았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프리먼 다이슨이 만들어낸 것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다이슨 청소기는 프리먼 다이슨이 한 게 아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 외에 다이슨 급수. 급수. 예, 다이슨 시리즈라 그러죠. 산란 이론에서 행렬의 자유 부분과 상호작용 부분으로 분할되는 해밀토니안 급수로 나타낸 것이다. 저기 해밀토니안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H로 써 있는 거. 네. 산란 이론은 스캐터링 피어리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다이슨 급수다. 요거는 바로 다이슨 트리, 다이슨 나무라는 건데요. 저게 해성이에요, 해성. 유전자를 조작해서 해성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서 해성 전체를 저렇게 유전자 조작 식물로 싸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해성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저 해식물이. 그래서 대기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인류가 해성 위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게 이동식 서식지인 거야, 인류의. 근데 재밌는 거는 저 컨셉이 또 소설이나 게임에서 또 등장합니다. 프리먼 다이슨이 꺼내온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게임이나 다른 미디어에서 구현을 합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구현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써먹기 좋은 상상의 소재라는 거죠. 요거는 또 재밌는데 오리온 계획입니다. 1946년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 처음 등장한 이야기인데 간단히 말해서 핵에너지로 움직이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자라는 게 바로 이 오리온 계획이에요. 핵폭탄을 이용하는 겁니다. 핵폭탄. 핵폭탄을 터뜨려서 그 추력으로 가는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화성 1년, 토성까지 7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2주 7개월 만에 갔다 온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예. 근데 다이슨, 프리먼 다이슨이 바로 이 우주선을 설계를 했는데 지름이 20km입니다. 무게가 4천만 톤. 약간 그냥 약간 게임에 나오는 느낌인데. 4천만 톤 중에 네. 75%가 핵폭탄 무게입니다. 이 설계 자체가 다이슨이 또 공학적인 마인드로 설계를 했을 텐데 쉽지 않죠. 약간 한편으로는 과거 공군에서 왜 다이슨 말이 안 받아들여졌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고작 이 오리온 계획의 설계로 지금 우리가 놀래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의 주제가 다이슨 스피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주제 다이슨 스피어에 비하면 오리온 계획은 거의 오늘 아침에 슈퍼마켓을 갔다 오는 정도 수준으로 현실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프리먼 다이슨에 대한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 프리먼 다이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